녹화를 좀, 그래서 영상은 제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목소리만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용이 뒤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하고 궁금하신 거 질문 받고 요번 달 첫 새해 강의는 마치고 다음 달에는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랑을 위한 과학이라는 내용의 뇌과학과 관련된 거, 상담에 관련된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도 될까요? 10시 한 8분 됐으니까요. 1시간 안에 좀 딱,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세뇌의 기법으로 사용되는 어떤, 예들도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비판적 사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혹은 이성적 사고. 독색이 좀 보기 그러시죠? 네. 를 우회해서 접근하는 기법들이 사실은 다 세뇌를 하는 하나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뇌의 특성이죠. 그래서 NLS라고 하는 거는 제가 NLP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Neural Language Programming. 우리가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치료 쪽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할 텐데 그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이 행동주의에서 나온 학문이 굉장히 고도로 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설명을 조금 드려야 지금 제가 교재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 수용 정력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액트라고 하는 치료에서 인간이 이 자극 반응 관계에서 단순하게 환경적 요소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단서에도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게 약간 체면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형태의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콜드 리딩이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나 예를 들면은 이 정석가를 갖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든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가 다른 일반적인 중성적인 단어랑은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언어 자극 자체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접근 방법들을 행동주의에서 굉장히 발달시킨 요소들이 있는데 뉴럴 랭귀지 프로그램은 사실 이 응용 행동 분석과는 다른 맥락에서 최면에서 왔던 기법들을 정리해 놓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이제 표상을 다루는 거나 요 NLP만 따로 한번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의 기법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사티어라고 가족치료 아시죠? 사티어의 어떤 가족치료 기법, 그 다음에 펄스, 게슈탈트 치료에 그래서 그린슨이라고 하는 분일 거예요, 아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들의 치료 기법들의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정리한 이런 일종의 변화 기법들이에요. 이게 치료에도 적용되기도 하는데 보통 마케팅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협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NLS는 이게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시덕션이에요. 그래서 요 S는
이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여자들은 그걸 배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날 수 있지만 외모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걸 굳이 배우지 않는데 남자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정우성 씨나 이 정도 되려면 인구의 한 뭐 1%도 안 되는 얼굴인데 원빈이나 현빈이나 나머진 다 표현하면 그렇지만 오징어에 가까운 외모의 뭐 남성분들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녹화가 돼가지고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마지막 강의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을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면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게 뉴럴 랭귀지 시덕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혹은 들어보신 적 픽업 아티스트라고 이게 딴 게 아니라 여성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유혹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제 세뇌라기보다는 설득에 좀 가깝죠. 네, 그렇게 개발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 막 500만 원씩 내고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콜드 리딩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다음에 오바마 연설 이렇게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한국엔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하면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그건 맞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젠틀한 느낌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한국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오히려 친일에 가까운 이제 대통령이었죠. 정치적으로는. 그걸 잘 모르시나? 제 생각인가요? 제가 생각이 좀 편향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NLP를 운영중에 사용한 거로 조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NLP 기법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이분 연설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 같이 경쟁했던 대통령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랑 경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시나? 저쪽에 공화당에 누구였더라? 예, 뭐 있다고 하고 그래서 방송 연설할 때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잠입 명령어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NLP 기법이라는데 네거티브한 것들을 연설하거나 할 때는 오바마가 상대편을 손짓으로 가리키고 상대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연설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이 경선하는 사람이 갖도록 이렇게 하는 자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연설을 인용하거나 이럴 때 몸짓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와 긍정적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NLP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 그래서 요 최초의 TV 연설로 대중들을 설득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케네디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닉슨이 그때 아마 경쟁이었다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 닉슨이 아니었나? 어쨌든 케네디 대통령이 그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거에 최초의 정치인으로 이게 얘기를 하죠. 젊은 피를 상징하고 예 이런 것들 인간이 그런 장면이나 영상들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이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NLP 전문가들이 그걸 보면 이제 비난을 하는 건데 그쪽 공화당 쪽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식의 사람들한테 우회적인 설득 방법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오는 브레인워시는 아예 그냥 쇠뇌죠. 군대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고, 기업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쇠뇌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일종이 다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업에 관련된 정신들을 갖다가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죠. 예.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 정신에 딱 빠져들 수 있도록. 저도 예전에 이 기업 강의를 창의성 관련해 가지고 자주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 뭐 군대도 비슷하지만요. 신병훈련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2주 정도 교육받고 나면 완전히 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맨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의도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취직했는데 삼성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다니는 거는 사실 모순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세뇌가 저절로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역치하, 이 리미널이라는 게 이 역치를 그래서 역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각으로 인식하는 영역을 우리가 역치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게 일본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 중에 마스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서태지 음악 보면 뭐 악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밑에 뭐 깔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들어야만 들릴 수 있는 뭐 음악 소리라든가 어떤 말 소리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에서는 우리가 이걸 인식을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역치하에 해당된다고 해서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이게 이제 이 심리학에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광고에 많이 활용이 됐죠. 예. 그래서 음악 멘트 안에 깔려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은연중에 인간의 백도어라고 제가 말씀드린데 다크니스 사이드로 들어가는 어떤 세뇌의 기법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영화가 보통은 이제 돈이 많이 들면 12컷으로 나오기도 하고 6컷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플레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1컷, 2컷, 3컷, 4컷 해가지고 이게 단계별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8컷짜리에 내가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예, 있다고 하면 이제 4, 5, 6, 7, 8이죠. 어떤 영화 내용이 들어갔는데 여기 야구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을 던지는 장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 영화의 한 컷에다가 성적인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나 글자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정치인, 예를 들어서 A당의 정치인이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안에다가 이 전쟁 장면이나 교통사고 나서 피가 흥건한 사람들의 장면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은 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의식은 요 장면들만을 다 인식을 하는데, 잠재의식에서는 요 잔인한 장면이나 서브리미널로 들어가는 메시지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왠지 이상하게 이 정치인에 대해서 기분 나쁜 느낌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이렇게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에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인간한테는 이 성적인 어떤 이미지나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본능적이죠. 그 다음에 죽음에 관련된 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든가 혹은 각성을 야기해가지고 굉장히 호감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 무의식 중에 작동하는 게 사실은 이제 냄새죠. 향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다고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서브리미널한 메시지여서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이걸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죠, 이게. 예. 그다음에 데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인터넷에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지만 굉장한 어떤 최명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차가 빨간색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최면의 기법, 우회적인 최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차를 빨간색 차를 파란색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자기 차인지 모르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건 다 자기 건데 차 색깔이 틀리니까 헷갈려하는 이런 것들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고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종이돈을 가지고 신문을 잘라서 만든 곰을 가지고 귀금속 방에 가가지고 보석을 사가지고 나오는 장면 뭐 이런 것들 훔치지는 않죠. 법에 걸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한 최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최면하면 밀턴 에릭슨 자주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대가여서 요 APA 회장 일화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최면하면은 제가 이제 좀 이 세뇌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맥락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죠? 저 혼자 짓거리는 느낌 좀 들어서 오늘 8분 아주 좋네요. 딱.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일하냐면 최면에 대한 이미지들이 미국에서도 나빠요. 이게 비정기적이고 학술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상한 사람들만 관심 갖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뭔가 훔치려고 한다라는 이미지, 나쁜 이미지도 있었는데 사실은 밀턴 에릭슨 예 맞습니다. 에릭슨 같은 분은 본인이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적인 어떤 회로에 대한 느낌들을 본인이 체험한 분이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일대기가 학지사에 나와 있어요. 밀턴 에릭슨이라는 책으로. 거기 보면 유명한 심리학자들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데 이분이 학회에 정신과 미국 APA죠. 아메리칸 사이키아트리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미국 정신과 학회에다가 최면 분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PA 회장이에요. 그 당시 회장이랑 그 옆좌석에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학회를 가는 옆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 회장이 사실은 최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나가고 내리자마자 학회를 결성하도록 하는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APA 회장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밀턴 에릭슨 같은 분은 뭐 사람 마음을 갖다가 쥐었다 폈다 하는 아주 무서운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책이 프로이드 락강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게 연구 논문으로 철학과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나중에 한번 이 책은 한번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좀 읽어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모르는데 무의식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락강은 무의식 입구까지 갔고 밀턴 에릭슨은 무의식을 직접 다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비과학적인 측면이 많고 또 너무 메타적인 이론이고 락강도 너무 현학적인 락강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론은 대단하지만 임상 장면에서는 사실은 예 뭐 자기들 학파가 있고 그거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땐 가장 이펙트 있게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
나쁘게 표현하면 컨트롤했던 사람은 밀턴 에릭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워낙 천재적이라 그래서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또 이분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이 애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 정신이라는 걸 얼마나 컨트롤을 쉽게 당하고 또 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뇌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예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활용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칼기 사건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 없이 이거는 뭡니까? 소련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죠. 새벽에 영공을 벗어난 비행기가 발견됐는데 자기 영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코스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격추가 돼가지고 사실 269명이 이렇게 죽는 사건이 있었죠. 대항이 아니라 대한항공이죠. 예. 이 사람이 이 전에 강의에 보면은 이제 핵전쟁을 막았던 사람, 이름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겟나디 오시포비치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게 하는 한편의 판단도 없었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 뒤에 또 언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류투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꼰대가 되지 않는 길이고 나이 먹으면서 고립되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지식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더 그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과거의 성공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변화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착이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좋은 측면도 많지만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는 뇌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자만은 뭡니까? 우울증에는 좋은 약인데 우울증도 반대로 뭡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믿는 또 과하게 또 현실적인 거고 감정적인 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모셔널 뇌입니다. 제가 사랑의 과학에서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인간이 하는 행위는요. 사실 알고 보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걸 계속 분비하도록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환원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애쓰지 않고 분비시키는 게 마약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 마약을 풀면 뭡니까? 마약만 하고 있을까봐 걱정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중독될 사람은 다른 뭔가에도 중독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모셔널 이 브레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거가 나중에 한번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이성적인 거라기보다는요, 정서적인 것들이죠. 평온한 마음 상태라든가, 기분 좋은 것들이다. 예, 이거는, 쾌락과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원트와 라이크는 다르다. 우리가 원하는 거라, 좋아하는 건 다르다는 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감정적인 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생존 본능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이성적인 사고도 작동하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이야기 안 듣게 돼요. 상대방의 문제점만 지적하게 되고 그래서 설득 관련해서 이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가 남을 설득할 때 절대로 공격을 하면 생존 본능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청소년들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뭔가를 부탁하거나 하면 안 듣죠.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할 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이걸 우리가 라프라 그러죠? 예, 그때 보호 본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킹이 되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강압적으로 시키면 강제로는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발적 동기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의 부도덕한 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망상하는 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의된 망상이 뭡니까? 예, 이걸 우리가 상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합의된 망상.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서 이거 좀 뭐 서구적이지만 부처님이 미친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부활하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 합의된 망상이 제한된 영역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또라이 같은 사고 방식인데, 그 구성원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걸 믿죠? 이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단체고, 전모 목사 같은 경우도 다 제가 볼 때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진리나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서로 공유되고 합의된 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그냥 우리가 상식적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경험할 수 없도록 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기억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비밀스러운 뇌는 이건 뭡니까? 거기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게 더 훨씬 더 정확하죠. 더 똑똑하고 빠르고. 예. 그래서 이게 더 큰 나와 연결되는 어떤 요소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지박약인데 많죠. 네, 편협한 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거 뭐 여러 개의 뇌의 특성들을 적어놨지만, 이게 인간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세뇌라든가 잘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도 속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인정하고, 항상 반대 의견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노력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혹가다 내 단점에 대해서 한번 3개 정도만 얘기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 중에는 이런 걸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듣기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분 나쁘게 얘기하진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비난이 아닌 형태로, 단 조건이 있죠. 상대방을 정말로 비난하는 형태가 아닌 거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에고이즘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은 게 에고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서 아마 이게 에고 이즈 에너미예요. 원제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고라는 적. 이 책 보시면 아주 재밌게 역사적으로 내용, 그리고 이 저자도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지만 성공 이후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이후에 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지를 갖다가 이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거, 에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사례, 자기 경험, 현대적인 내용으로 좀 잘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한번 보시면 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람 마음이 털릴 때의 어떤 상황들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작을 당할 때, 그러니까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14가지 표식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요게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상대방을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어떤 세일즈맨이나 이런 거, 혹은 가족 중에도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쓴다면 건강하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나를 지금 조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구장. 이게 뭡니까? 물건 파는 장소에 가면 불리해지죠? 예, 여러분들 뭐 핸드폰 사러 가거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유리하죠. 상담 장소는 상담가가 익숙한 장소잖아요. 그럼 오는 내담자는 어쩔 수 없이 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조작당하기가 쉬워요. 예. 그 다음에 기본선이라고 하는 거와 약점이라는 건 이제 협상의 방법 중에 하나에 또 해당이 되죠. 예. 뭐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이 세뇌 강의라 중간에 끊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대신 물어보는 거가 되니까 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살 때 10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와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비교점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협상을 하거나 조작을 할 때 먼저 말을 하게 둬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건값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1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50,000원을 부르면은 그걸 가지고 이거 10,000원에서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어느 수준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뭐 사기죠. 이제 요거 많이 하는 거 뭐랍니까? 이거 나쁘게 표현하면 기레기들. 예.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통계 조작 많이 사용해요. 지지율 같은 거 할 때 30%밖에 안 됐다라는 거랑 30%나 된다는 거랑 통계학자들 이런 거 많이 써요. 막대 그래프 그릴 때요. 3D로 그리면요. 훨씬 커 보여요. 5%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로 그리면요. 3배,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5의 세제곱의 느낌을 줍니다. 이거랑 평면으로 해가지고 5%는요. 느낌이 달라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많아요. 기자들 많이 씁니다. 예. 제가 뭐 좌파는 아니고 전 정치적으로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데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데 보면 그래프 그려볼 때 보면요. 골 때립니다.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이거 간과하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로 나타나는 5%는요. 디지털한 정보지만요. 이 그래프는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조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절차 관습. 이거 많이 압도당합니다. 어디 가서 백화점 가가지고 가격표 적혀 있잖아요. 예. 내가 봐도 아무리 이거 봐도 10만 원 아닌데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10만 원에 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순진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 공부할 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값 깎는 거 이런 이제 협상해요. 훈련. 세상에 협상 안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뭐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절차가 그렇다. 예.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예, 이거는 언더미닝 의도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선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작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룬이 하부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진실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렇게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고방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생각하면 조금 허무주의에 조금 부정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는 둘째 문제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인식론, 철학에서 진리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철학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상을 해킹하는 지식은 인문학에 다 있죠. 그것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아주 다 되어 있는 건데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들 책 안 읽고 이런 고급 철학에 관련된 인문학적 지식들은 사실은 엘리트들 집안의 자식들만 이제 배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곧 AI가 이제 할 테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게 정말로 조작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는다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그리고 이거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걸 믿는다면 또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이렇게 보면 대략의 지형도들이 바뀌어요. 그쵸? 예.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뭘 보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작인가요? 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다시 제가 답을 드리면 조작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조작이에요. 그런데 A라는 조작을 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지, B라는 조작을 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좀 더 공평하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몰래 이용해 먹을지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예. 그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게 역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렇게 믿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입장은 사실은 이제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라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진짜로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짜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더 그 현상들을 더 보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 요거는 아마 이룬이 본인이 한번 본인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 높이고 부정적 감정 보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런 거 결정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반지 하나 맞췄는데요.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지친 것도 있고 마지막에 간 곳에서 그냥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56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뭐 현금 좀 깎고 해가지고 뭐 40 몇만 원까지 가고 하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주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생각을 바꾼다는 걸.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금 내게 하고 이렇게 털리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많죠? 예. 일주일에 50% 할인. 이렇게 해서 압박감을 주는 거. 이거 사실은 다 심리 조작된, 알고도 속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 약점을 지적해가지고 상대를 취약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그쵸?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너 같은 애를 내가 사랑해주는 거가 어디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게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학대받는 여성들한테도 많이 볼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투사된 자아상으로 자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고 그렇잖아요.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면 그래서 저도 아이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아이 스스로가 배워나가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은연중에 이렇게 하길 원하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다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쓰레기였구나. 아빠가 쓰레기였구나. 오늘 상담한 분도 서울대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충격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행정고시를 왜 봐야 되는지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바탕 했다는 거죠. 예. 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특히 이게 종교적 영역에 관련해서는요, 이거 이념 전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엔 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가 이거조차도 내가 한 편향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실을 내가 믿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회의주의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가능한 과학적 접근, 지금 현재 내가 옳다로 가정하고 가설적으로 접근하고 틀린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묵사라는 거 일부러 무식한 척해요. 잘 모르는 척, 아무리 설명해도. 그 다음에 죄책감 이용하는 거, 내가 피해자다라는 이제 놀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조작자들이에요. 그리고 과도하게 잘해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심리 조작을 하는 뭐 심리학자가 이제 만든 뭐 14가지 표식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것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의적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 세뇌의 측면을 조금 더 확장해서 대인관계 측면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 다 결혼하셨죠? 안 하신가?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여성분들 중에도 이런 거 사실은 이 착한 남자는 되게 재미없었게 생각하고, 예. 송종훈 씨 미혼이시군요. 뭐 성종훈 씨가 송종훈 씨군요. 죄송합니다. 남성분이시죠? 예, 예, 예. 이거 배워서 나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이용하는 여자도 조심하시고. 얘가 셋이라는 얘기는 3살이라는 얘기인가 3명이라는, 예. 예, 제가 이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자기 반성도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서로 사로잡혀 있는 징후예요. 우리는 이걸 사랑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공의존이라는 거죠. 공의존.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패솔로지칼 본딩이라 그럽니다. 예. 대학생 2명에 중학생 1명 다 키우셨네요. 중학생 1명, 대학생 앞에 2명은 딸 둘인가요?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신,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춘기 중학생, 아, 아들, 딸, 그리고 중학생은, 예, 딸, 중1, 예. 두 분이 금술이 좋으시군요. 중학생이면 지금 한참 이제 반항 시기로 들어가겠네요. 예. 어쨌든 이 공의존이라는 게 이게 패스로지컬 본딩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HY 경향 히스테릭한 사람이 안티소셜이랑 잘 어울려요. 혹은 강박증 가진 사람. 예. 그래서 서로 죽고 못 삽니다.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한데 병리적 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뭐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독립하는 거, 혼자 독립된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병리적인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람 또 특정한 방식으로만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느낌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줘요. 넌 이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고 해요. 저도 이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아낌없이 주는 건 뭡니까? 상대도 나에게 그러길 바라는 부분도 있죠. 예. 그다음에 상황과 결과를 통제하려고 자꾸 해요.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건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현재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이건 굉장히 반대로 의존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
이 뭐랄까요? 내 생존이 사실 중요한데 마치 상대가 중요하다고 여기게 이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요. 예. 불안해지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내 옆에 계속 두려고 하는, 예. 이게 공무전이고, 여러분들 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이게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알고 여기서 점점 독립되고 상대방과 서로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 이것도 사실은 서로 세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 혹시 시인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성전의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몰려서 되어 있지 않죠.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시에 보면 그래서 새들과 공기와 바람이 흐를 수 있게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면서도 서로에게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는 게 건강한 관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용하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끔씩.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앞부분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 진짜 세뇌가 되는 종교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 기법을 이걸 디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푸는 기법들이에요. 예. 그래서 세뇌가 되어 있어요. 아까 최면 강의할 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리거를 심어 놓습니다. 처음에 최면을 할 때 빠르게 최면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세뇌를 하는 사람 종교단체는요, 앵커라는 걸 집어넣어놔요. 앵커가 다시죠? 다시 딱 걸려 있으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태를 계속적으로 스테이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앵커가 심어져 있는 거고, 그걸 촉발시키는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여서 연애를 했는데 어느 장소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에 다시 사로잡히죠. 이게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연인 관계에서 경험한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나한테는 뭐가 됩니까? 앵커로 작동하는 거고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됐을 땐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이비 종교단체는 이런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놔요, 인위적으로. 목탁 소리라든가 명상의 느낌이라든가 기분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지만 나쁜 거로 돼 있으면 PTSD 있죠? 예.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단계가 탐색을 해서 찾아서 무력화시켜요. 근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좀 알아주십시오. 별게 다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변성의식 상태라고 하는 게 요 트리거나 앵커에 의해 가지고 트랜스에 들어가요. 이걸 치료적으로는 에고 스테이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선 성인 대우를 받지만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자아의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스테이트가. 근데 세뇌는 세뇌를 받게 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변형된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심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앵커가 그럼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에 의해서 촉발이 되니까 이 변성의식 상태라는 건 최면 상태나 의식을 변화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느낌을 찾아서 형상화를 통합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미지로 바꿔요. 치료할 때도 이거 만약 기법 많이 쓴다 그랬죠? 예,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료자가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사람의 내면을 장악해야 돼요. 굉장히 이거 고급스럽고 무서운 작업입니다. 라포 형성한 상태에서요, 무의식을 공유하고 형상화를 하고 작업들을 해요. 그러려면 이거를 갖다가 외부 정보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새끼가 무슨 얘기하나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고 상담 장면에서도 들어가고 알고 보니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국에는 요거 디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두 분 계시다고 하고 저는 치료할 때 이걸 상당히 강하게 많이 씁니다. 예, 뭐 안기부랑 비슷한데 안기부 방법은 무식했던 거고요. 예, 부드러운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 내면 공간을 장악해서 이 무의식을 공유한다는 거는 이 형상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튜닝이에요. 신체적, 이건 이제 체면을 경험해 보시면 좀 아는데,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그림 보듯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뤄나가요. 이럴 때 외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현실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가 깨지질 않아요. 예. 그러면서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이 명제 애가 이 애자가 이 애자가 아니라 애예요, 애. 이 인지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인지적으로. 이때 이걸 디베이팅이라는 게 논쟁을 해요. 요거 들어보셨어요? REBT에서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생각을 바꿀 때 써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요 FD 프로그램은요, 여기 라포, 무의식 공유, 형상화 작업이라는 거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임장감이라는 건 뭡니까? 치료자, 이 프로그램 된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경험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이 푸는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경험시켜줘요. 그러면서 논쟁을 하면서 교의라고 하는 거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예. 이것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이건 뭐 과학적인 논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룬희 씨는 이 북한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게 있으신가 봐요. 예. 어, 사실은 주변에 있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돌아서. 그래서, 디베이팅하고 교의라고 하는 건 종교단체가 가진 로직들이 있어요. 불교면 불교 이렇게 있죠.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그래도 이렇게 촘촘한데 기독교는 허술한 게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옛날 구약은 이걸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 측면에서는 신약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 현실 베이스에 되어 있는 로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구약은 일종의 역사책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하느님은 사실 이거 교회 다니신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어, 이 이걸 보기에는 좀 그렇죠. 막 모세 아들 구워 삼겠다 막 이런 게 압력을 넣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깊이 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션 역전이라는 거는 이니시에이션이 뭐냐면 일종의 의식이에요. 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밀교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이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마를 딱 건들면 도솔천에 갔다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한 경험이고 모든 걸 걸 수 있을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뇌는 이게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식이에요. 여기 의식은 컨셔스니스가 아니라 리투얼입니다. 어떤 의식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제의세 계세요. 그리고 잠재의식 정보를 갖다가 상징이라든가 형상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디프로그래밍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회적이며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 자기개발이라든가 다단계 같은 데 가면 뭐 다이아몬드 회원이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그냥 언어를 바꿔가지고 현실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본명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예. 보통 가면은 뭐 아이디라든가 종교단체에서 보면 이런 그 명칭을 주잖아요. 새로 태어난 듯한. 예. 예.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룬이님, 저는 예, 무신론자라, 예, 그래서 이건 뭐 그 이룬이님이 믿고 계신 어떤 가치관인가 사고방식이니까, 예, 이게 타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는 순간에 이제 이 도구마가 돼버린다라는 거. 왜냐하면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만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언어로 언어화해요. 사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용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적인 어떤 말들로 바꿔주는 거죠.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좌절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경험한 거가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고 은총을 받은 거고 나는 다른 사람이고 그거 하나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평범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가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세스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런 믿음이라든가 사이비 종교가 없이 현실의 경험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화시키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비 체험들이 꼭 있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통제 상태에서 재경험시켜요. 이러면서 이게 뇌의 특성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각 박탈을 하면요,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측두엽 간질 같은 거 걸리면은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과 결합하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 중에 하나가 배에서 하나님과 결합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만든 종교가 어, 그 뭐예요? 제7 안식교회인가?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예. 그 뭐 얽힌 얘기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면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신비적 경험과 관련된 거죠. 예, 꿈도 꾸고. 근데 이런 것들의 신비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요, 세뇌의 작업을 거꾸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임이라고 그래서 맥락과 틀을 변형시켜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거고, 예. 그래서, 게슈탈트라고 하는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갖다가 정상화시켜가지고 시간 감각을 넣고 계획 능력을 회복해요. 시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추상공간화 총간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추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요. 눈으로 보이고 현실을 느껴지게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쭉 보시면은요, 조현병 환자들 치료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가요. 조현병 환자들은 비현실적인 경험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치료자가 이 사람이 망상을 얘기하거나 환각을 얘기하거나 환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건 아무리 설득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현실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뤄 나갑니다. 자, 요거는 아예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세뇌에 대항할 것이냐? 예.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현재를 인지하는 겁니다. 이걸 현재를 프로세싱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 챙김하면 약간 종교적인 뭐 이렇게 됐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전두엽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험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걸 지금 믿고 있구나. 믿는 거로 내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C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메타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 예, 이거에 이제 아론백이 얘기한 자동사고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과거예요. 과거의 흔적이 대부분입니다. 이거에 내가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어요. 슬프게도 사실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산다는 거가 굉장히 인지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요. 과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현재가 변화돼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훈련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좀 가깝다. 우리는 통찰통해서 막 바뀌고 뭐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안타깝게도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뇌에 대항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뇌 주술을 그럼 나쁜 거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의도적으로 건강하게 좀 쓸 수 있어요. 알고 활용하면. 여러분들 뭐 줌을 활용하는 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왼손에 묵주를 이렇게, 저는 카톨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 신자 영세 받고 했지만 제가 뭐 카톨릭 신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사용합니다. 예, 제 약한 걸 아니까 여기를 뭐 믿는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 좀 증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예,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앉아가지고 시끄리처럼 좋은 것만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어디에서? 현재에서. 예.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실현적 예언, 그쵸? 믿음은 뭐 산도 옮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미지 그리고 자기 암시하는 거,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요것만 하면 문제죠. 앉아가지고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책을 읽어야죠. 예. 그리고 이런 주술이나 세뇌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다룬다 그러면, 예, 통제감을 확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요. 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작지만 스스로 결정 내리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퇴행이에요. 퇴행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퇴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어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어른으로만 살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 넓은 우주에 별들 저렇게 많은데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고,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이 환타지 영화를 보듯 우리 어렸을 때 상상과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퇴행들을 알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아이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왜곡되지 않은 경험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여기까지 있지만 고독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거, 혼자 견디는 힘,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마음의 빈틈이 아주 그냥, 이게 마음이면 뻥뻥 뚫려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돌봐야 되고, 이 마음을 뚫고 오는 나쁜 의도들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의도들도 있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그걸 또 타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읽으면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이런 거를 좀 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요거 사실은 분석을 좀 하자면 이게 간접 체면 언어예요. 아주 간접이죠. 예. 그리고 좀 감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쓰는 예죠. 예.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 과거로 한때로 돌아가 보세요예요. 돌아가세요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건 내 목소리가 지금 말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사실을 지칭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부모님, 이웃, 친구, 선생님의 목소리로 바뀔 겁니다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담자, 치료자의 어떤 목소리가 부모, 이웃, 친구 목소리로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암시가 들어가요. 당신이 교실에 앉아있고 작은 소녀 혹은 소년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까마득한 얘들이라 아주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일로 말이죠. 라고 하면서 이거를 떠올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잊고 지냈던 어떤 일이에요. 구체화시켜주지 않죠. 그럼 잊고 지냈던 어떤 좋은 일을, 행복한 이 사건을 스스로가 찾아서 만들어냅니다.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쓰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강의가 예, 1시간 10분 돼서 긴 건 아니고 끝부분이 많지 않았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룬이님 글은 이해되는데 불교를 믿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룬이님이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누구를 이제 개종을 시키거나 포교를 하고 싶다, 혹은 지금 믿고 계신 믿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상대방이 이거 뭔가 전달하는 거가 명확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세뇌를 만약에 세뇌 기법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하면 안 믿는 분들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루님한테 제가 팁을 좀 가르쳐 드리면 이게 세뇌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파악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했지만 이게 성경학적인 공부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저를 설득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죄송하게 또 제가 이룬이님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뭐 그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뭐 이룬이님 세뇌시키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녹화한 게 있는데 최면 맛보기는 사실 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론적인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최면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최면 상태에 대해서는요. 근데 뭐 비슷한 예가 이 최종훈 씨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의식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최면 상태입니다.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녹화한 게 제가 일은 못했던 것 같고 세면 세뇌 2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녹화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몇 분 안 되시니까 지금 9분은 넣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 이 관련해서는 처음이니까 예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니까 세뇌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로 하고 사실은 세뇌라고 하는 영역이 이만하다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정도 설명드렸어요. 근데 세뇌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공부하는 거고 심리 변화를 촉진하는 거고 설득을 하게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패턴과 로직은 동일해요. 이게 뭐 좀 그렇지만 이론이님은 통일교는 아니시죠? 뭐 통일교 관련해서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통일교가 외국에서는 이게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단체고 우리 단전호흡 하는 거 여러분 뇌호흡 있잖아. 이거 다 사이비 종교 단체로 미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렇고요. 단계별로 가면 다 내려놓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통일교 제목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캠프가 있어요. 거기를 디프로그래머 보수 기독교시군요. 네. 디프로그래머인 전문가가 도대체 통일교가 뭔가 직접 가봐요.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3박 4일. 이틀 되는 날 전화가 왔다 그러죠. 친구한테. 야, 나 지금 세뇌 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나 꺼내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 이 가면요, 통일교니까 기독교가 됐든 사이비 종교가 됐든 뭐 이게 됐든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냥 즐겁게 일반적인 노래 부르고 푹 쉬고 잘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시에 최대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완전히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3박 4일 그냥 놀고 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방어가 무너지죠? 방어를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예, 건드려 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장교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리크루트 할 때 쓰는 기법이기도 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화살표가 갑자기, 죄송하네요. 예. 뭐, 저는 똑같이 보니까요. 지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주변에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장 많아요. 예. 리버럴,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추천하는 거, 이 커넥터라고도 하는데, 중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야, 이거 써봐, 그러면 그걸 씁니다. 이제 마케팅에서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활용하죠.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면 강의는 제가 최면 역사를 2분의 1 정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올리도록 하고 최면 역사부터 한번 쭉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핑카님. 강의가 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 뭐 덜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관련해 가지고 예. 예. 분화라는 게 어떤 독립이요? 예, 계속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기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판단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닐 때 목사님이 아주 그냥 뭐 영빨이 세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과학적인 측면을 하지만 삶은 워낙 넓고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영역들이 많은데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성전 짓는다고 뭐 돈 모으게 하고 세계 포교 다닌다 그러면서 세계 여행 다니고 자기 딸 등록금 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어떻게 이득을 얻느냐. 그럼 이끼라는 만화 아시죠? 영화도 아시고. 네.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조직 사회를 유지하거나 이럴 때 시스템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룰이 있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워낙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언더그라운드 스타일이라 조직에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희한한 게 생기네. 네. 이게 뭔가가 지금 링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와이파이. 어쨌든 한기요. 제 아이패드에는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네, 뭐 최면 관련해서는 한번 노크본 이전 거 한번 보시고, 예. 아유, 열폰으로 넣으셨네.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늦게 들어오니까 강의가 다 끝났는데, 어쨌든 뭐 요 관련해서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세뇌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요거 궁금해했던 거, 최면도 괜찮고, 상담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저 교수님, 예. 이상민인데요. 예. 아까 그 의지박약 뇌가 있었잖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정말 나는 정말 의지박약이야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예. 어떤 세뇌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생활 패턴이라든가 사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예. 시켜서 뭐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좀 왜곡된 자기 확신 내지는 그 변화되지 않는 일상의 어떤 거기에서 좀 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성취를 한다거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예. 여기저기 실행 의도라고 해 주셨는데 예. 알지만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 데서 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책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요거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음. 행동을 네. 바꿔야 되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집에서 하잖아요. 이게 행동주의 기법인데 자기 방에서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이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마약을 끊기 위해서 캠프를 가요. 산속의 네. 캠프에서 여기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절된 상황에서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딱 와가지고 쭉 떠나가지고 버스를 탁 타서 내리는 순간에 버스 스테이션에 있는 요 자극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마약을 시작하는 단서가 돼요. 트리거가 됩니다. 어. 예.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가게들. 이게 다 몽땅 다 이 사람한테는요. 이 행동주의 자산의 체인이라고 하죠. 연쇄가 되는 이 음. 집에서 마약하는 거에 관련된 모든 단서들이래요. 음. 이거는 이 사람이 의지로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갔다, 내렸다,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가서 다니던 길이 아니라. 아닌, 예.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보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헬스를 하고 싶은데 늦게 끝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네. 헬스장을 가기 위해서 서야 되는 정거장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집에 갈 때 내리는 정거장과 헬스장 갈 때 정거장이 있는데 차이는 헬스장의 정거장은요. 집을 거쳐서 갈 때 시간이 5분 정도 더 걸리고 집 근처에 걸을 땐 이렇게 가까워요. 이럴 때 저는 우선 걸어서 헬스장 지나서 집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속이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여기서 내린 다음에 그러면 헬스장에 가가지고 3분만 하고 샤워만 하고 오자 이렇게 저를 속여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헤빗이라고 하는 습관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뇌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3분만 하는 뇌 이런 거예요. 공부를 3분만 하고 도저히 지겨움 하지 말자. 운동을 3분만 하고 지겨움 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해라고 하는 거가 동기가 형성이 돼서 기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상에는 재밌는 게 관성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은요,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지하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해요. 그래서 요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행동들을 시작하게 하면 그걸 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의지박약인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골 때리지만 실행 의도 계획 세우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항상 자기 자신과 어떻습니까? 갈등을 일으키죠.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가 그런 거고, 저는 샤워할 때 꼭 찬물에 샤워를 꼭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 한겨울에도 한 30초 버팁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한테 엄청 암시 줘요. 너무 차고 그런데 이걸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경험이고 건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하면 이상하죠. 예. 이게 뭐 그냥 간단한 비근한 예고 구체적인 방법은 그 한시란 책에 보면 행동과학적으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고 한다면 환경을 바꾸고 내가 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가 바꿔지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지가 박약이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고 하는 행동이 동일한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 그런 맥락이죠.
맞아요. 예. 음. 그래서 행동을 바꾸시는 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행동을 바꾸는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병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예. 그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지금 침대의 위치를 바꾸고 바꾼 상황에서 일찍 일어나는 행동을 자기한테 몇 번을 해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럼 이게 오토매틱하게 가요.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요즘 아이들 게임과 유튜브에 세뇌를 당하고 있고 고집불통에 뭐 저는 유튜버나 게이머 되는 거를 찬성하는 타입이라 제가 답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룬희님한테 저는 암적 악마 같은 존재가 돼서 예 저는 유튜버가 돼야 되고 게이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의 책을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읽어야죠. 아니 예? 책을 그 사춘기 시절에 가장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예. 하고 머리가 그러니까 인제 그 두뇌 발달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예예. 그 게임이나 유튜버를 많이 하면 이 예. 후두엽만 그 발달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두엽을 발달시키려면 예예예예예. 예 책을 읽고 아이들이 인제 그 사고하는 그런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예. 사춘기나 인제 한참 그 책을 봐야 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예예. 이상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저희 때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혹이 없었지만 지금 예예예. 인제 아이들은 그 한참 예민할 그 시기에 계속 인제 그거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몰래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눈도 막 나빠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머리가 이게 나빠질까 봐.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그러고 저희 딸도 봐도 그런데 뭐 애가 책을 안 읽는 걸 어떻게 패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그리고 지금 세대의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네. 좋은 것들이 유튜브로 다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핸드폰이 인제는 오장칠부라 그러잖아요. 신체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비주얼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을 읽는 게 정말 좋고 뭐 우방구를 발달시키고 뭐 이런 연구들은 있지만 그리고 독서가 가지는 힘이 진짜 많이 있지만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떤 계중의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가 책을 잘 읽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몰몬교처럼 아예 그냥 산에 들어가 가지고 통신 끊고 책만 읽게 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음. 예. 그 인제 시각적으로 책을 읽는 거하고 청각적으로 인제 만약에 오디오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예예. 귀로 듣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인지 기능의 그 영향은 어떤가요? 그리고 인제 학습 효과도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제 이런 거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 좌방구 기능에서 이걸 읽을 때 우방구는 좌방구가 책을 읽는 거의 내용들을 이미지를 그린다 그러거든요, 상상을. 네. 그러니까 풍부해지는 거죠, 그 상상이. 근데 유튜브는 이걸 눈으로 보여주니까 상상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인풋에 뻔한 아웃풋만 나오는 거로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발달을 못하는 거죠, 오디오북 이미지를 같은 건 그려내는. 괜찮아요? 오디오북 같은 건 괜찮아요? 오디오북 같은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미지를 인제 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오디오북도 음. 사실은 인제 집중하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딴 생각을 하면 저도 인제 오디오북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주의가 산만하니까 자꾸 딴 걸 그려나가요, 그 내용을 쫓아가지 못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각 정보는 훨씬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요. 음. 예. 그래서 저도 책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뭐 그런 면에서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미 벌써 훈련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애가 인제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고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하고 TV 못 보게 하고 책을 계속 읽히는 문화 환경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걸 조율해서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 영상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나 게임도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선 좋은 게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프로게이머가 돼서 성공 못했을 때가 다 문제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화의 조류라 이 문화를 막기 전에는 힘든 부분이라 한계점과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최소화시키면서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유튜버나 게임 프로게이머가 못되게 하려면 컴퓨터 못 쓰게 하고 핸드폰 뺏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놀이 치료로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게임 치료를 이제 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독되는 효과가 형태,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게임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를 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만한 아이들이 유튜브나 게임에 빠진다는 게 더 타당해요. 아,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신다고 다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 게 없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도 없으면 당연히 게임에 빠지고 유튜브라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아이에겐 살 길인데 그거마저 막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사실은 책이 자기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시간이 예. 어, 그거는 뭐 정의 내리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중학교 아이들 많아요. 그 행동주의 컨트롤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예. 예전에 이제 보고서가 예. 하루에 초등학교에 30분 이상 의 게임을 한 친구들이 이제 예. 고등학교 시절에 가 가지고 예. 인제 그런 이제 중독 현상들이 보여지고 이제 예. 자기 충동이 이제 절제가 안 되고 음. 그래서 인제 그런 뭐 이렇게 심지어 막 엄마를 야구 방망이로 막 이렇게 음. 때리고 그거는 폭행하고 게임 그런 때문이 아니라 사건도 엄마가 있었죠. 맞을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뽑았다고 인제 엄마한테 화내면서 이렇게 예. 아 많습니다. 네. 맞는 네. 부모들. 고대 다니는데도 그러고 있는데요. 제 상담하는 학생은. 그럼 그 친구가 게임에서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그래서 원인과 그럴 결과를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구도 반대 연구들이 많아요. 우울증 증상에도 개선이 되고, 인지 기능도 실제로 좋아지기도 하고, 게임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칼 같은 거라, 사람 찌르는 것만 가지고 칼을 그럼 없애야 된다는 거 같은 논리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음. 판단을 할 때는, 좀 다양한 결과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게임 중독이 된 아이들을 보면은 그 게임 중독만 보면 안 되고 부모 상담이랑 가족 상담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당연합니다. 그런 예, 그건 당연합니다. 네. 마약이 그런 중독되는 거는요,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마약이 중독이 돼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물질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성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제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주지 않을 때 찾게 된다라는 거죠. 고립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지지를 못 받거나 예. 물론 생리적으로 완전히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게임 상담하거나 중독이 되거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걸 이렇게 보면요. 얘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그거밖에 할 것도 없고.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애를 게임 못하게 막을 게 아니라 얘가 왜 거기에 빠져드는지에 대한 제반 환경들을 보고 그걸 바꿔줘야죠. 다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뭐 쉽게 답을 찾고 싶으면, 이런 거죠.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왜 아픈지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심장을 드러내요.
MT 가가지고 불나서 죽으면 MT를 안 가게 해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배침몰하면 수학여행을 안 가게 해요. 그럼 팔 아프면 팔을 자르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나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가 저는 왜 나쁜지 모르겠는 거 하나, 그것만 빠져가지고 대인관계도 안 하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이거는 건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걔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가정 환경을 보고 부모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 요소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다뤄 나가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치료적인 접근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접근하게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예, 걸 제시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줌으로 예, 예. 이제 같이 만나서 어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면 더 좋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일 좋은 건 자기들끼리 어울려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게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게임으로 만나는데 친구들하고 근데 게임으로 만나서 친구들하고 해도 게임으로 괜찮죠. 만나는 걸 더 좋아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해보시면 알지만요. 게임 자체는 별로 재미없어요. 어지간하면 혼자 캠페인 하는 거는 일본 애들이나 그런 거 콘솔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은 네트워크가 되는 순간에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대인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그냥 직접 얼굴 보고 만나고가 아니라 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고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라는 거죠. 어른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되게 인간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새로운 문화 조류고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세대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보면 이혼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니 그 시대에 맞는 무엇이 계속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변화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게임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건 논쟁이 많아요. 예. 어른들이 19세기나 20세기 초엽에 마인드로 보면 이 프로게이머라는 게 미친놈들이죠.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 프로게이머 뭐 성공한 몇몇 케이스긴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없앨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아이가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틸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다들 핸드폰 쓰는데 핸드폰 못 쓰게 하면 공중전화 쓰게 하는 거 그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고장 나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좀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그래 뭐 가치관 이거 아이 싫다 그러면 그냥 우리 청학동 들어가야죠. 근데 그 선택도 아이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간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사용하는 거,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논쟁이 많이 되는 영역이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박사방 그런 사건들 이제 약간 예, 청소년 예, 아이들이 이제 그런 예, 섹스적인 예, 그런 예, 부분이 약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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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빠져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관여를 못 하잖아요. 이제 예, 어떻게 예, 이루어지는지. 근데 예. 이제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나쁜 길로 계속 가서 그거는 어 나쁜 환경이 있는 아이들이 나쁜 일로 갑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000년 전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적혀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문제라고 하는. 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한국 사회의 어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 보고 이렇게 족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어른으로 살고 있는가에 포인트를 두는 게 더 맞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다뤄나가지 않으면 예, 바꿀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조 안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이 문제를 보이죠. 그게 다 애들이죠. 근데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예요. 음.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그 미국의 연쇄살인범이 이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성경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음란물 가지고 이걸 통제할 거냐 말 거냐고 했을 때 대법원까지 이게 올라가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문구예요. 암흑의 연쇄살인범이 그게 진짜 실합니다. 사람을 20몇 명을 죽였는데 구약에 보면 그 사람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모방해서 했다라고 얘가 법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죄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대법원 판결이 그 예를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다 회수해가지고 부지르지는 않는다 하면서 음란물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우회적인 통제 방법들을 찾도록 이렇게 하는 거에 접근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이런 거에 빠져들고 하는 것들은 부모들과 사회가 이거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N번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 아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데. 그러니 그걸 뭐 허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 부모들의 이제 아이들을 방치한 그런 문제가 그거부터 사회 문화가 그걸 허용하게 하고 그것들이 돌아가게 있는 거고 남성의 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모가 아예 그거를 몰랐고 또 자기 자식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잘못 키운 거죠. 예,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범인인 줄조차 몰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환경에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환경 사회 문화적인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니 검사들 보세요. 뻔하게 얼굴 뻔한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화 환경에서 자라는데 누가 그 멀쩡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다 어른들 책임이죠.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다뤄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 실제 이걸 관계 안에서 전반적으로 보는 거는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 심리사로서 예, 그 예. 만약에 그 이춘재 사건에 그 이제 대신 들어가서 감옥을 살았던 예, 그 예. 윤석열 씨를 만난다.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유영철이요? 아니 윤석열 그 윤, 사람이 윤석열 씨가 대신 들어가서 복역하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 무슨 근데 사건이죠? 그 제가 그, 이춘재 화성 그 연쇄 살인 아, 예, 사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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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예, 예. 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예, 예. 어, 이 사람을 그렇게 막 너가 범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회유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이 사람의 능력을 벗겨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뭐 지금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는 거 어쨌든 이분은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럼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고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들어주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뭐 시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이 억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가 우선적으로 상담이나 임상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음, 어쨌든 지금 내용은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뭐 아예 그냥 상담에 관련된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좀 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안을 볼 때 이게 상담이라는 게 정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뻔히 알고 하면 되는데 못한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고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는 거가 사실 현실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 답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주제랑은 어떤 부분에서는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계속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질문 주신 이룬이 하구님도 프레임이 있어요. 전제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자 주신 것만 하면 유튜버, 게이머가 되는 거가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 가지는 거지. 대부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명 어,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통계라는 것도 아이들 전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추정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 많이 옵니다. 그럼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다, 그리고 제가 만난 건강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 유튜브라고 하는 거와 인터넷이야 게임의 문제인 건지, 이런 건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룬이 님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접근을 해야만 실제 벌어지는 걸 확인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프레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루님이 사고를 시작하는 전제가 대부분의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기 있는데 그게 정말 대부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국회의원이 국민 대다수라는 표현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나는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을 가르쳐 본 그런 경험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네. 이제 보세요. 정신과 환자들이 전 인구의 5%예요. 많으면은 좀 더 됩니다. 근데 그 5% 만난 걸 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했고 정신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마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전문가들이 가지는 착각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과학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든 뭐든 측정하는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논의를 피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만 봐도 부모 때리는 애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를 때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세뇌 관련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인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제가 어, 이게 이래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대다수의 아이가 그럴 거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펴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은 훨씬 더 유연하고 뭔가 설득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식이면 이상한 아이들은 제가 더 많이 봤거든요. 음. 저도 학원 강사도 했었고. 그럼 제가 이론이즘 얘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옳은 거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론님이 그러한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대다수의 아이가 그런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대다수 애가 그래 라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세뇌당하고 있고 유튜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렇게 보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아닌 케이스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배경이 되고 내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룬이님이 지금 뭐 질문 주신 거가 너무 고맙고 좋은데, 이 전제가 여기 보면 딱 있잖아요. 이거부터 내가 내 자신이 의심하고 그렇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돼야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되면 저처럼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게임에 문제가 생겨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의 진실로 또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전문가는 굉장히 애매하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보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 좀 약간 그렇게 들렸다면 정정할게요. 뭐 사용하신 용어 이렇게 지금 녹화되니까, 예, 대부분의 아이라고 방금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어쨌든 지금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케이스별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 유튜브 보는 거 게이머가 되는 거가 뭐가 문제냐라는 접근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 돼야겠죠. 그럼 그런 음, 문화 환경 안에서 그럼 건강하게 유튜브 보는 거와 건강하게 게임하는 것과 뭔지를 찾아나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더 현실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는 인터넷을 나쁘게 쓰는 아이들도 있겠죠. 예. 근데 이조차도 저도 맞는다고는 확신을 못 드리고, 제가 제 경험상 보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정리하면, 시간이 벌써 오래돼서, 예. 지금 뭐, 어, 다른 분들 뭐 질문은 나중에 뭐 따로 제가 이 다음 강의 준비할 때 한번 하는 거로 하고, 어쨌든 세뇌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뭐랄까 자기 점검의 과정을 갖는 거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거 하기 위한 여기 나와 있는 기법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항상 현재 내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거,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거.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거 제가 카톡으로 메일 주시면은 이게 용량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세뇌2도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보내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제 말이 진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경험상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여러분들이 폭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도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이한테 폭력적으로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지내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키운다라고 하는 거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는 아예 맡겨놔도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답 하나가 딱 되면 이거 하나의 끝이야 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서나 가능한, 도구마나 가능한 거지, 인간의 삶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제 맞는 것이 오늘 틀릴 수 있고 오늘 틀린 게 내일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내가 not knowing,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이게 맞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야만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않고 타인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게 네. 강의의 어떤 결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뭐 많은 분이 듣지 않아도, 예, 사랑의 과학, 사랑을 위한 과학을 중심으로, 그거는 약간 올드한 뇌 이론이지만 상담 장면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까가 잘 나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서에 관련된 기억,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 장면에서 라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초 뒤에 끄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말정산 다 했어. 끄는 거야 이제? 꺼?